시상식 무대에 선 배우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가 조금 남다릅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곧 나의 실체를 알아챌 것 같은 두려움의 눈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어느 배우는 수상 소감을 말하기 직전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을 준 사람들이 조만간 실수를 깨닫고 트로피를 도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연기해온 배우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가짜라고 의심한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승진을 했는데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사람들이 곧 알아챌 거야. 겉으로는 누구보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이 기묘한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상한 건 이 불안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시험에서 늘 상위권을 지키던 학생이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착오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은 실수가 들통날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두고 운 좋게 심사위원을 속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아니 어쩌면 능력이 있을수록 더 크게 이 불안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짐작이 갑니다. 정작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과를 꾸준히 내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의심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남들 눈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은 실력에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실력이 쌓이면 자연히 확신도 커지고 확신이 커지면 불안은 줄어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 믿음을 자꾸 배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성취 하나에도 스스로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서고도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오늘 한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되짚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마음속 확신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간극이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쌓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경력이 쌓이고 실적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두터워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라본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아질수록 기대치가 커질수록 이제는 정말 들키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배로 커진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불안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에 이미 오래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직관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불안은 무능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성취가 클수록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수록 오히려 그 불안은 옅어지기는커녕 더 짙어진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잘 해낼수록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신기한 건 이 불안이 특정 직업이나 특정 나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신입사원부터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까지 무대에 서는 배우부터 연구실에 틀어박힌 과학자까지 겉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언젠가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마치 그림자처럼 성공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그림자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눌러앉아 삶의 만족감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남들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불안의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한 대학교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젠 임스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성취를 이룬 여성들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명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전문직에서 인정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 현상을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가면 증후군,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운이나 타이밍 혹은 타인의 착각 덕분이라고 돌려버리는 심리적 패턴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고학력 여성들에게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에 걸친 후속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은 훨씬 넓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성별과 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배우, 운동선수,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이 심리의 핵심에는 흥미로운 사고 회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임포스터 사이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과제나 도전이 주어지면 이들은 먼저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성공의 원인을 자기 실력이 아니라 과도한 노력이나 운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증명할수록 오히려 그 증거가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믿어버리는 역설이 반복되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 사이클이 스스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고 나면 다음 도전에서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지난번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엔 정말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도하게 준비하고 또다시 성공하고 또다시 그 성공을 부정합니다. 이 굴레는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추론이 하나 나옵니다.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내야만 겨우 합격점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불안의 근원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랜스와 임스가 처음 이 연구를 발표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며 공감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나 세계적인 작가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이력과 상관없이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더 깊이 빠지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무능함이 아니라 성실함과 예민함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남들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와이너가 정립한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돌리는지를 분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흥미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상황이 안 좋았다거나 운이 없었다고 여기는 경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정확히 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운이 좋았다거나 남들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역시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 짓습니다. 성공은 밖으로 실패는 안으로 돌리는 정반대의 해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오래 반복되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쌓아도 자기 확신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 순간뿐 돌아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안한 통제 소재라는 개념입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고 믿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실패에 대해서는 내적 통제 소재를 성공에 대해서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갖다 붙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의 저울을 기울여 놓고 그 위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억울할 정도로 불공평한 잣대인데 정작 본인은 그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를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채찍질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겸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취는 성취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반면 자격지심은 성취조차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렌즈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몇 년째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팀의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장 상황이 워낙 좋아서 결과가 잘 나왔을 뿐이다. 다음번엔 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목표에 못 미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인데 해석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해석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쌓여도 스스로의 믿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승진, 수상,
인정, 칭찬 같은 외부의 증거들이 아무리 쌓여도 마음속 저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부정할 새로운 핑계를 찾아냅니다. 이쯤 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겸손이나 신중함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결과 앞에서는 운이었다고 넘기고 아쉬운 결과 앞에서는 자신을 탓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왜곡된 해석의 습관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면 증후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경우 가족이라는 첫 번째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조건적 인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을 때, 상을 받을 때,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인정과 애정을 보여주는 양육 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실수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 공식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100점을 받아왔을 때는 온 가족이 칭찬을 쏟아냈는데 90점을 받아왔을 때는 왜 10점을 깎였는지부터 물었던 순간 말입니다. 형제나 남매 혹은 친구와 비교당했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좋은 회사에 붙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귀에 들어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내 존재 자체는 부족하고 오직 성과만이 나를 증명해 준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인정을 갈구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그 자리를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사회적 성공이 대신 채웁니다. 기준이 바뀌었을 뿐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잘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어린 시절의 각인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자란 어른이지만 마음 한구석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 시절의 시간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추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조건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많은 걸 이뤄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인정을 기다리는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어릴 때부터 늘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지만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오늘 실수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어린 시절 성적표 앞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이 형태만 바뀐 채 여전히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성향이나 이후의 다양한 경험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리학자들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이 패턴에 주목합니다. 조건적 인정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성과와 자기 가치를 강하게 연결짓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심리학은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능력은 타고나서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형 사고방식. 그리고 능력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도 모르게 고정형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원래 뛰어났기 때문이고, 그러니 언젠가 미천이 드러날 거라는 두려움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반면 능력을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의 실력은 고정된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만들어낸 현재 진행형의 결과물이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하나만 바꿔도 실수나 부족함은 나의 무능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는 자신의 불안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선배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회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혼자만 느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막상 털어놓고 보면 놀라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도 사실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인. 그것만으로도 불안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후속 연구들은 이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모임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안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기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취일지 혹은 증거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날 이루어낸 작은 성취와 그 성취가 순전히 운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노력과 판단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짧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다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속삭일 때 이 기록은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되어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스스로를 변호해주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임상 심리학자는 이 방법을 감정의 반대 증거 모으기라고 설명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말을 걸어오지만 기록으로 남긴 사실들은 차분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그 감정에 반박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이라는 기준 자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버리고 충분히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에 대한 강박은 오히려 시작을 미루게 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다름없다는 극단적인 채점 방식에서 벗어나 60점도
70점도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전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로 무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배우 마야 안젤루는 생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1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뒤에도 언젠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실력을 알아채고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음에도 스스로를 믿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불안은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면 증후군이라는 마음의 습관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성공은 운으로, 실패는 내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저울을, 어린 시절 조건적인 인정 속에서 자라난 그 오래된 각인을, 그리고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마리들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역할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애초에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계속 되묻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이 무대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회사라는 무대에서, 누군가는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또 누군가는 관계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언제 가면이 벗겨질까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그동안 흘린 땀과 견뎌온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서툰 부분을 아는 채 배워가며 부딪혀가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지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 끌어안은 채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마저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서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되뇌고 계셨다면 잠시 그 목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그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은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나는 가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뜻밖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